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있었던 한국 대 이라크 월드컵 예선 리뷰를 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라크를 3대2로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내용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코어 측면에서는 조금 이실점 한 면이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3득점을 한 건 너무 좋은데, 실점을 2골 한 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90분 어떤 총평을 하자 그러면 그래도 승점 3점을 가져가기엔 충분한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이라크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경기를 봤을 때 이라크는 이라크답게 경기를 준비를 잘 해온 반면에 우리나라도 조금 오히려 지난번 그 요르단전보다 더 경기력이 낮지 않았나,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90분 동안 재밌게 봤고요. 어 제가 인제 그 같이 오늘 경기를 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한 골 들어갈 것 같은 타이밍이다. 우리나라 오늘 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저기 오영규 선수 득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한 골 들어갈 것 같은데라고 하자마자 또 이제 오늘 이재성 선수가 골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어찌 됐든 뭐 제가 "잘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경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제 지금 '이라크가 힘이 떨어졌구나. 얘네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이고 또 왜 나왔는지, 왜 이라크가 후반전 거의 말미에 2실점이나 했고, 또 물론 우리나라도 1실점 하긴 했지만 그렇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가 볼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이제 전반전을 조금 리뷰를 해 보자면, 전반전 되게 쉽지 않은 경기였다고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통제를 잘했다고 봐요. 제가 이라크 지금 카사스 감독이 "우리나라에도 올 뻔했던 지도자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지도자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라크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공략하고 괴롭히려고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라크가 전반전에 이제 끝나고 전반 통계를 보니까 점유율이 20%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려서 가지고 20%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가 까다로워하는 방식,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내려서 가지고 버티는 팀 유형이 아니라 되게 조금, 그래도 조금 약간은 진화해 있는 스타일의 수비 축구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바둑을 불러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잡아 놓은 거는 뭐 이렇게 반반쯤, 그죠? 반반쯤 되는 데다가 지금 잡아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뭐 이게 깊이 올라올 때는 우리나라 지금 센터백들이 거의 여기까지 밀려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가 압박을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사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쪽을 이제 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가까운 쪽 골대에서 볼을 많이 돌게 만들고, 본인들 위험 지역으로 못 오게 하는 전술이 오늘 이라크의 컨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뒤에서 뭐 김민재라든지 조유민이라든지 오늘 뭐 저기 황인범이라든지 박용우라든지 뭐 설령우, 이명재 다 마찬가지고 이 선수들 볼 다 잘 돌리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 상대로 이라크가 누르러 나온다, 앞에서부터 누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상당히 이제 체력적으로 소모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덤비면서 그 압박이 풀렸을 때 받아야 되는 압박감이 크죠. 거기서 오는 부담이 더 크죠.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셋이 덤비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그냥 단번에 풀려 나오거나 뭐 측면으로 이게 빠져나와서 본인들이 역습을 하게 이렇게 전개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이 5명의 선수는 그냥 사실 수비에서 벗어나 있는 거고, 이거 빨리 돌아와서 이제 이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서. 그러니까 이제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럼 이 전술을 왜 하냐? 이유는 있는 게, 이제 이쪽에서 우리나라의 실수를 유도했을 때는 우리나라 수비진을 이렇게 다 거쳐서 갈 필요도 없이 단번에 여기를 그냥 공략할 수 있다는, 본인들이 여기서 공을 뺏으면 단번에 뺏어서 역습하겠다는. 그러니까 선수비 역습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막 수비 라인을 여기 이렇게 블록을 짜고 앉아가지고 그대로 버티는 상태에서 이렇게 긴 거리 역습을 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라인을 우리나라에 가깝게, 지금 반대로 그릴게요. 네모를.
이거를 그냥 여기서 시작은 하지만 준비가 될 때마다 이제 본인들이 이걸 밀고 올라와서 이쪽이 이렇게 밀려나도록 유도한 다음에 여기서 실수가 나오면 이제 잡아먹겠다. 특히나 이런 데서 여기 들어올 때 패스가 여기서 뭐 4번 선수가 김민재 선수가 박용호한테 들어갈 때 이걸 잘라먹는다. 그래서 이걸 바로 역습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김민재 선수나 조유민 선수나 둘 다 반응하기 힘들어진다. 예,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경기를 하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20% 점유율이었지만 단순하게 뭐 수비하고 끝내겠어 이런 게 아니라 수비를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실수를 유도하고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어떤 콘셉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라크 축구를 평가하자 그러면 괜찮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라크 선수들 자체 중에 오늘 그 17번 선수 알리 자심인가요? 기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득점한 그 오버히트킥으로 득점한 선수도 그렇고 좀 투박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다는 거는 본인들이 구사할 수 있는 축구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라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수층 구성을 봤을 때 그래도 다부지고 열심히 뛰고 빡빡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수비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를 꾸려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전반전에는 제가 보기엔 그래도 좀 불안하게 보는 경기 45분이었는데 그런 어떤 긴장감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전반 45분 동안 큰 실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찬스들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경기 운영을 주도권을 쥐고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난번 요르단전 때는 압박당하니까 이렇게 뻥 차고 일단 여기서 뻥 차면서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고 본인들이 라인을 올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경기 운영이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는 것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가 줄어들고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돌려보자. 이렇게 해서 박용호, 황인범을 이용해서 조금 더 라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음, 그럼 이제 좀 첫 번째 득점 장면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 첫 번째 득점이 가장 그래도 멋지게 만들어진 득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거는 되게 어, 단순히 이라크뿐만 아니라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상당히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경기 방식이고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전방 압박 강도가 이라크보다 더 높아진 상태로 그렇게 이제 설령우 선수 빠져들어가는 공간을 향해서 멋진 패스를 넣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방금 이쪽 수비 라인을 이쪽에다 밀어놓고 이 뒤쪽에 물르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압박을 걸려 그랬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선수들이 이제 아까 저는 쿠팡 플레이로 경기를 봤는데 이근호 해설위원께서 이근호 전 선수가 계속 이제 우리나라 이 전후 간격이 벌어진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랑 오영규 선수의 사이를 좁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라크도 이 뒤가 엉덩이가 이제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빈 공간들이 많이 나는데 빈 공간에서 유리한 건 결국 공격이에요, 사실. 왜냐면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이 8번 선수가 10번을 막아야 될지 8번을 막아야 될지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예를 들어서 8번한테 8번을 4번이 8번에 볼을 투입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붙더라도 이거를 꼭 이 11번한테 정확하게 연결하지 않고 대충 돌려놓더라도 이걸 11번이 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축구 조기 축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못 돌게 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왜냐면 이쪽 골대를 보고 돌아서면은 빡빡해지니까 이쪽을 보고 공을 잡게 해놔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 공간이 최전방하고 최후방이 멀어지게 되면 이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돌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이 선수도 미드필더들이 커버 범위가 넓어지니까 힘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이라크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이라크가 되게 잘한 게 뭐냐면 이쪽 박용호 선수를 이라크의 14번 선수가 거의 전담마크 하듯이 쫓아다녔고 사실 여기에 지금 그 황인범 선수가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면서 혀를 뚫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한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왼쪽 수비수
그러니까 둘러왔다고 아까 그 한준희 해설위원이 말씀하시던데 이쪽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이강인 선수가 공 잡을 때 오늘 생각해 보시면 대체로 여기서 공 잡아서 뒤로 나오거나 중앙 쪽으로 이동하거나 잡아서 뒤로 연결해주고 혹은 이걸 횡으로 연결해주는 게 나오지. 이강인 선수가 거의 전진 패스 전반전에 그 이재성 선수를 향했던 긴 롱 패스를 생각해 보시면 거의 뭐 볼을 나가는 위치가 거의 이 최후방에 가까운 위치에 붙어 있는 상황이었고, 뭐 물론 한 이 정도에 잡혀 있었겠지만 여기서 이걸 단번에 노리는 전진 패스가 나오지,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뭐 잘할 때처럼 여기서 노는 일은 거의 안 나왔다. 후반전이 돼서야 후반전 중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됐던 이유는 결국에 아까 그 돌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를 철저하게 이라크 선수들이 이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경기도 잘 보시면 여기서 막 볼 돌립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계속 압박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측면 쪽으로, 그래도 그나마 중앙에 비해서는 밀도가 낮은 측면 쪽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쪽에서 볼이 투입될 때도 보면 단순하게 여기서 뭐 이강인한테 연결됐을 때 이거를 그냥 뭐 기다리는 상태로 해서 여기서 이강인이 이걸 볼을 여기서 잡아놓고 돌아가지고 이걸 돌파를 들어가면 더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차라리 이 선수한테 볼이 이렇게 들어갈 때 달려 들어와서 이 타이밍에 맞게 볼이 한 이쯤 왔을 때 여기를 이제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볼이 발 앞에 딱 들어왔을 때는 여기서 딱 마주치게. 그래서 결국 이강인 선수가 일로 이동하거나 혹은 이걸 돌파해서 일로 들어가거나 하는 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타이밍에 압박을 하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이강인 선수가 뒤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수비를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내려오는 선수들한테는, 뭐 전반전 오세훈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 선수가 전방에 있다가 볼 받으러 내려오면 누군가는 이거 뒤에 따라 붙어서 이 선수가 돌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계속 맨투맨 마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맨투맨 마크라는 게 좋아요. 좋은 건데 이게 뭐 농구랑도 좀 다르긴 하지만 농구에서도 맨투맨 하면은 좀 체력 부담이 크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기량이 좋아야 되고, 개인 기량이 떨어지는 팀들이 본인들보다 윗줄에 있다고 생각하는 팀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압박해가지고 공을 뺏겨서 역습하고 들어오면 뭐 좀 쉬워질 텐데, 여기서 자꾸 이강인은 발밑에 들어가면 안 뺏기니까 여기서 압박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강인 선수 받을 땐 서서 받지만 얘는 뛰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단순하게 말해서, 그럼 얘가 여기 서 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뛰기 싫으면? 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뛰고 패스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선수가 못 쫓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패스가 들어갈 때 한 요쯤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부지런히 뛰어나서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6번 선수가 예를 들면 굉장히 체력 소모가 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오늘 전반전에는 또 뭐 후반전에도 그러긴 했지만 이명재, 김민재, 그다음에 여기 그 조유민 선수를 넣고 설령우 선수를 바깥쪽으로 보내는 어떤 그런 거를 전술적으로 거의 의도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바깥쪽 라인을 설령우한테 맡기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이제 오세훈은 가만히 있고, 아, 이 이강인 선수가 약간 안쪽, 여기 이걸 5개로 나눴을 때 이쪽에서 이강인 선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강인이 이렇게 내려오면 얘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열리냐면 그 이 뒤가 열리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묻어나오는 방식으로, 이걸 밀고 나오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그 전까지는 받으러 나오고 받으러 나오고 받으러 나오고 하면서 얘네 이 수비 라인을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죠. 계속 받고 이 뒤를 파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 이라크가 라인 딱 올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때 타이밍을 바꿔서 설령호가 원래 같았으면, 제가 봤을 때 그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원래 같았으면 이 뒤로 내려오면서 본인이 이제 또 특히나 이제 뭐 파이브백에 가까웠으니까 이걸 자꾸 이렇게 내려오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패스 연결해 놓고 이제 여기서 우닥 이렇게 툭탁툭탁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받으러 내려오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되면 이거 반복되면 한 5번 이렇게 공 받으면 이 선수가 내려가도 얘 안 오니까 이렇게 위치 잡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여기 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교차하듯 얘는 잡으러 오는데
이거를 이 선수가 교차하듯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 사실 얘는 쫓아갈 수 없는 상황. 한 뭐 쫓아가도 이 정도 돼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선수는 그냥 여길 들어가서 이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는 우리나라를 누르고 누르려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온 팀이었는데 우리나라 그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설령우 선수가 본인 쪽으로 계속 압박 들어오던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상대 뒷공간을 파서 결국에 찬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장면에서 배준호 선수가 오세훈 선수한테 연결하면서 굉장히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전방 압박하는 팀들을 순간적으로 허르지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뭐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 설령우 선수가 출발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만 하면 여기 있는 만약에 이라크의 왼쪽 수비 선수는 6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굉장히 마음을 졸이면서 수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다 보면 더 이제 이쪽 측면이 앞에도 쓸 수 있고 뒤에도 쓸 수 있는. 왜냐면 이 선수가 차라리 위치를 확실히 이쪽에다 잡으면 이 뒤는 못 쓰고 혹은 이 뒤쪽에 잡아서 이쪽 침투하는 걸 막겠다 그러면 뭐 이쪽 공간은 사실 못 쓰기가 어렵겠죠. 예. 그렇게 되겠지만 이 선수가 이제 여기 애매한 데 잡아놓으면 사실은 그냥 여기 7번이 잡았을 때 이 뒤를 노릴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이 뒤로 내려오면 이렇게 쭉 빠진다 그러면 사실 이 선수가 쫓아오기엔 너무 멀게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설령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상당히 이라크의 수비 방식을 짜증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도 그 이라크가 압박 굉장히 준비를 잘해온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는 분석도 좀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박용우 선수가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본인 발 앞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 흘리지 않고 주변으로 툭툭 내주면서 내준다는 게 뭐 본인이 막 어려운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쉽게 쉽게 원터치 내지 투터치로 주변 선수들한테 잘 돌려주면서 본인한테 들어온 압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상황이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여기서 8번하고 8번 맞대결이라고 쓴다 그러면 보통 이제 경기 중에 14번이긴 했는데 여기 들어올 때 이 뒤에서 받아와서 여기를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이걸 뒤로 밀어내는 역할을 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더 좋으면 이걸 볼을 끊어내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압박당하지 않는 방법이 이걸 잡으면 사실 압박당해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이건 뭐 풀어내는 거는 뭐 네이마르나 이런 애들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선수들이 여기서 이 본인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는 선수를 놓고 뭔가를 이제 드리블 돌파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강심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용우 선수는 본인 앞에 발 앞으로 볼이 들어왔는데 뒤에서 압박에 바짝 붙으면 실수를 하는 타입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일들이 꽤 잦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변에 볼주레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볼 줄 선수가 쉽게 연결해 줄 선수가 있고 팀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다 그러면 박용우 선수 같은 그런 거를 굉장히 기술이 좋기 때문에 툭툭 돌려주면서 잘 돌려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그게 제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이라크의 14번은 박용우를 괴롭히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데 박용우 선수는 본인이 아예 뒤로 빠져서 이 조금 여유가 있는 거리가 벌려진 상황일 땐 본인이 잡아서 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압박당하고 있을 때는 그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오거든요. 압박을. 근데 이거를 김민재 선수가 박용우 선수한테 한번 줬다가 다시 받으면 이 9번이 압박을 못 해요. 신기하게도.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8번한테 볼이 들어가고 여기서 6번한테 나오든 뭐 11번한테 나오든 뭐 여기서 이 선수가 이걸 제끼든 여기를 도와줘야 되니까 이 선수는 8번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지. 여기서 단박에 그냥 4번을 압박할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그런 또라이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번 선수가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이 선수가 위치를 옮기면 그만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다 투입한 다음에 이쪽에 바짝 붙어온다 그러면 이걸 일로 돌아오면서 나가면 원투 받듯이 그냥 투입하고 9번이 리턴 받을 걸 너무 예상해가지고 이 새끼 무조건 리턴 준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 붙어버리면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그럼 얘는 관성이 있으니까 못 쫓아오겠죠.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리턴 받아서 밀고 올라가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박용우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이 대처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원터치를 상당히 잘 내주고 그게 이제 옆에 그 뒤에 있던 김민재 선수하고도 여러 차례 이제 주고받는 그냥 단순하게 주고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압박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장치 중에 하나가 되는 주고받는 패스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여기 볼 앞에 들어오고 본인 뒤에 누가 있으면 이거를 뭐 황인범이든 혹은 그 다른 풀백 선수든 예,
그쪽에다가 툭툭 돌려주면서 굉장히 쉽게 경기 운영을 잘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80대 20의 점유율이 나왔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우리나라한테 보면 어 우리나라가 볼을 좀 못 돌렸다 그러면 65가 될 수도 있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이라크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또 주도하려고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애를 먹었겠죠. 근데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가 뭔가 이 볼 돌리는 걸 못했다 그러면 그래도 떨어질 수 있는 게 점유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라크가 단순하지만 좀 이렇게 역습하는 축구를 준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걸 전체적으로 잘 통제를 하면서 압박하고 이제 볼 돌리는 거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라크의 압박에 대처해서 우리나라가 볼 돌리는 거 그걸 상당히 잘해주면서 점유율 80%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전반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전반전이 후반전보다 더 어, 아슬아슬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어떤 이 위험한 순간에 외주를 탄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침착하게 경기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잘한 경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전은. 음.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 좀 평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좀 후반전에 제일 아쉬웠던 선수, 꽤 많이들 있지만, 저 김민재 선수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불안하다는 게, 또 김민재 선수의 이런 어떤 개인 기량이, 이게 기량이 못 미쳐서 막 불안하다 이런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가 수비하는 방식이 조금 너무 이 유럽에서 본인이 하던 축구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저는 이 첫 번째 실점에 굉장히 중요한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적으로 막 김민재 실수를 해서 이거 뭐 다 뒷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거기서 롱패스가 단순하게 넘어갈 때 보시면 사실 제 기억에 그 오수현 선수가 굉장히 전방 압박을 성실히 해서 상대가 볼을 낭비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넘겨준 게 아니라 어림짐작으로 거기 있겠구나 하고 그냥 넘겨준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그냥 사이드 쪽으로 측면 쪽으로 클리어를 했으면 그냥 끝날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그거를 그냥 걷어내는 대신에 볼을 살리려고 그랬죠. 살려서 우리나라가 다시 역습을 하려고. 근데 이게 이제 아예 틀렸다고 말을 못 하겠는 게 뭐냐면 이런 데서 낭비를 하는 팀은 유럽 최상위권 팀에서 뛸 수 없죠. 센터백이 그렇게 볼을 막 낭비를 하면. 근데 또 바꿔서 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바이에른 뮌헨 같은 선수들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팀 콘서트가 아직 그렇게 뭐 콤파니 감독 체제처럼 뚜렷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계속 그거를 볼 돌리려고 노력하는 거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걷어내는 여기서 그냥 바깥쪽으로 걸어내는 방식의 처리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공을 잡아놓고 측면 쪽으로 우리나라 이 선수들한테 볼을 살려주려다가 뺏기면서 거기서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김민재 선수가 이걸 볼 잡으려고 헤딩 따고 어쩌고 하려고 이렇게 나가던 상황이었고 공격수한테 붙어 나가던 상황이었고 여기를 이제 비니까 이쪽 측면 쪽으로 많이 나갔었잖아요 제 기억에.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많이 나가고 여기 이제 이라크 선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걸 커버를 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우당탕이라고 저는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경기 중에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다거나 우리가 수비 조직들 그 자체적으로 갖추고 있을 때는 이런 어떤 패스들도 나오지 않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김민재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막 상대는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하게 경기장 운영을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형태가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말했던 알리자심 선수가 그냥 이 박용우 선수랑 맞닥뜨리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장면도 잘 생각해 보시면 박용우 선수는 사실 위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공을 잡아버리니까 박용우 선수 동선을 그리자 그러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데 사실은 이 선수가 여기서 이제 드리블 돌파를 쳐버리니까 네. 근데 아시잖아요 축구 해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선수한테는 이쪽 뒤쪽으로 팬텀이라고 하죠 뒤쪽으로 라크로케타를 해버리면 이 선수 접근을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잖아요 뭔지 아시죠 축구 하시는 분들은 이 관성이 있어서 사실 여기한테 달려들더라도 이렇게 크로케타를 해버리면 사실 잡기 힘들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점이 나왔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했죠. 예. 아쉽긴 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가 생긴 결과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그 이후로 한 두 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김민재 선수가 너무 이제 볼을 살려서 지켜서 낭비하지 않고 그거를 동료들한테 연결하려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많아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거를 본인이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고민하던 것 때문에 조금
타이밍이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어 그 후반전에 김민재 선수가 조금 만들려고 그러다가 상대한테 내준 게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점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전체적인 컨셉트에 우리 홍명보의 컨셉트에 맞는 전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편하게 마치 그냥 전북현대에서 어떤 팀을 만났을 때처럼 그냥 들어오는 거 클리어 그냥 해버리고 다시 수비를 잡았다 그러면 또 이게 달라진 경기 양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쁘고 막 정말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 게 그런 게 이제 팀적으로 연습이 잘 돼 있고 훈련이 잘 돼 있고 약속이 돼 있다 그러면 사실 김민재 선수가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연결해 주는 게 베스트긴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다시 수비할 일이 없고 거기서 뺏은 공을 가지고 역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늘은 손발이 맞지 않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이제 한 두 번째 정도 드리고 싶은 얘기였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봤는데 집 사람이라니까 되게 저희 아버지 같네요. 저희 아내하고 경기를 같이 봤는데 제가 후반전 중반 이후 딱 9시 반쯤에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기겠다라는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 한 1, 2분밖에 안 지나서 골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냐? 너 어떻게 알았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였던 거는 뭐였냐면 이게 아까 이라크의 수비하는 방식이 이렇게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이 엉덩이를 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밀고 나오는 방식으로 수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쫓아온다고. 잡으러 쫓아온다고. 그죠? 네. 이 방식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했어요. 이라크가 후반전에도. 근데 이게 힘이 언제 떨어지는 상황이 보였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앞에가 전진해도 뒤가 못 쫓아와서 이라크도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 다음에 덤비는 타이밍이 늦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압박 타이밍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은 이 뒤에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박용우 선수한테 혹은 뭐 황인범 선수한테 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볼이 한 이쯤 나오면 바로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공이 이쯤 오면 한 이쯤 와 있을 거고 이게 이쯤 와서 딱 이 선수 공을 잡으려고 그러면 뒤에서 압박 빡 하니까 뒤로 밀려 나오거나 혹은 엉덩이를 빼서 지키겠죠. 지켜놓고 못 돌게 해버렸으니까 이 뒤로 연결되고 이게 이제 이쪽에 우리나라의 볼이 주로 머무르게 되는 전반전에 그런 식의 압박이 됐던 게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인데 이게 미묘하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랑 다르게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 이 선수한테 볼이 투입이 돼요. 이 정도로 잡을까요? 절충해서 받으러 내려와서 이 정도 갔을 때 이 선수가 뛰어나와야 돼 출발을. 근데 얘도 힘들잖아요. 혹은 똑같은 타이밍에 출발하더라도 좀 힘드니까 늦을 수도 있겠죠. 혹은 볼을 더 잘 돌리면 이 선수가 이제 반응이 좀 늦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선수 볼 밑에 들어오고 그제서야 와서 아까랑 다르게 한 이 정도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돌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이쪽에다 연결해 주는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막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나라 선수가 돌아가지고 여기서 찬스를 만들어냈다. 막 스루패스 막 쫙쫙 찔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눈에는 얘네가 늦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8번이나 10번 지금 이 그림상으로 혹은 7번이나 2번 여기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던 이 중앙 쪽 지키던 선수들보다도 많이 뛰어야 됐던 여기에 있는 선수들의 압박 타이밍이 미묘하게 빗나가요. 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선수 발밑에 들어오고 나서 그제서야 오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그래서 아까는 여기쯤에 왔을 때 이 정도 거리가 있어서 발밑에 들어가면 이 선수도 여기까지 와서 못 돌게 됐는데 이게 미묘하게 벗어난다는 게 볼 앞에 들어왔는데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수비가 안 됐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근데 됐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게 여기서 이렇게 돌면은 사실 이 선수 쫓아가면서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후반전 중반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나왔어요. 제가 느끼기에.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선수단 전체가 힘을 많이 쓰는 상황이라서 물론 편차는 있지만 누구 한 명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빵꾸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를 다 바꿔야 돼. 그러려고 빵꾸를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 산토맥 2명, 뭐 3명 정도 제외하고 여기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어떤 강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제가
최근에 말씀 많이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프로 선수들한테 물어봐도 그 압박 강도를 매우 강하게 해서 걸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면 뭐 전후반 합쳐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압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요런 장면이 또 나와서 두 번째 골로 연결되죠. 사실 문선민 선수 이쪽 측면에서 볼 잡을 때 보면 이렇게 패스가 애매하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오른쪽 21번으로 기억하는데 그 선수가 이걸 자르러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같았으면 좀 물르면서 수비를 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들어가고 드리블 돌파 치는 거에 반응을 했을 텐데 밀고 나오는 수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니까 이걸 이쪽에다가 붙으려고 하다가 본인 타이밍 늦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선민 선수가 한 번에 툭 치고 제끼고 들어가면서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이런 구멍이 좀 느껴졌던 것이 차이가 났던 점인 것 같고 그게 이제 후반전부터는 상당히 편해진 경기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이재성 선수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사실 70분이 좀 넘어가면서부터 이라크는 본인들이 전반에 잘했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던 거고 그렇게 힘을 빼놓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볼을 잘 지켜주고 돌려준 덕분에 주도권을 거의 전반전에 8대 2로 잡으면서 주도한 덕분에 그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시아권 팀 상대로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괜찮은 경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은 뭐 감독 선임이라던가 협회 때문에 뭐 굉장히 이제 축구 팬들의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를 괜찮게 했는데 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게 한 경기였고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만족할 만한 내용과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물론 그 마지막에 무조건 막아야 될 실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지 못한 건 매우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어, 만족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무방한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마지막으로 첨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유난히 그 중계화면에 그 전술 코치하고 홍 감독님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오늘 경기에서 이전과 다른 좀 디테일들이 좀 느껴져서 사실은 이게 좋아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님이 사실 울산에 계실 때도 그렇게까지 매우 디테일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축구 자체를 막 어이없게 하진 않아요. 야, 뭐 이렇게 대중 없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과르디올라라든지 최근에 이제 광주가 이정효 감독님이 하는 것처럼 매우 아기자기하고 매우 막 그렇게 막 모든 걸 막 다 만들어진 그런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제가 봤던 디테일들이 좀 있어서 좋아지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전수 코치랑 궁합이 잘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는데 일단 뭐 좋았던 거는 다들 보셨겠지만 설령호 전진시키고 이강인 선수가 사실 이쪽 측면 라인을 타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왼발잡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간 한 칸 안쪽에서 움직이는 요쪽에서 움직이는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측면을 설령호한테 맡겨버리고 대신에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기는 이명재가 이 뒤를 받쳐주고 빌드업을 약간 여기 이렇게 3-2로 주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서 배준호 선수가 이렇게 받아주러 내려오기도 하고 뭐 이재성 선수가 내려오기도 하고 뭐 오세훈이 내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쪽 사이길도 패스를 볼 수 있게 해주면서 전반적으로 빌드업을 해왔는데 물론 여기서 바뀔 때도 있었어요. 배준호 선수가 한 칸 안쪽으로 좁히고 나면 이제 이명재 선수가 이 바깥쪽을 맞거나 혹은 이제 배준호가 이쪽 바깥쪽을 맡으면 또 이명재 선수가 이쪽 안쪽으로 한 칸 들어와 주거나 혹은 미드필더가 전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채워주는 그림들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재성 선수가 이쪽 뒤로 침투하거나 뭐 이렇게 채우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명재 선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거나 뭐 여기 배준호가 여기서 움직이면서 이명재가 올라가고 나면 또 이제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제 기억엔 주로 이제 여기 8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1로 옮길게요. 박용우 선수가 이쪽 뒤쪽 커버 치면서 김민재랑 이렇게 해서 아까랑 비슷하게 3백 형태의 빌드업 할 때 이재성 선수가 이 중앙에 조금 들어올 수 있게
요렇게 그래도 좀 변화를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셋으로 두고 미드필더 2명을 쓰는 형태로 두면서도 예 좀 위치 변화를 자유롭게 주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고 이 바깥쪽에 있는 선수가 또 없다 그러면 이 선수가 나가서 받고 그럴 때는 뒤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3 번이 들어가든 뭐 10 번이 들어가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채널 5개 채널을 적절히 배치한 대로 공략하려고 좀 노력했던 부분이 보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요르단전 리뷰였나 아니면은 그 그리스에서 제가 봤던 그 팔레스타인하고 오만전 리뷰였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런 얘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나 뭐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이강인 선수가 앞쪽으로 침투해 나가면서 이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 스페이스 요즘 그 장영훈 코치님 영상 보니까 좀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치면 어찌됐든 이 벌어진 수비하고 측면 수비하고 이 센터백 사이를 공략해 들어가면서 뭐 예를 들면 설령우가 이렇게 공 잡았을 때 이쪽에다 패스 연결 이렇게 좀 감아가지고 찔러주면 이걸 뛰어 들어가면서 이강인이 만들어주고 이쪽이 딸려 나오니까 만약에 이강인이 따라 들어가면 여기서 쫓아오겠지만 그죠? 크로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프리해지니까 이 중앙 쪽이 헐거워진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좀 이강인 선수가 너무 뒤로 내려온다. 네? 볼 받을 때 여기를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볼 잡는 것보다 너무 이 뒤로 나와서 볼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기가 이쪽 공간 건 누가 가요? 설령우가 그냥 가요. 그럼 뭐 이것도 방법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설령우 선수가 공을 잡고 있으면 어떡해요? 윙은 이쪽이랑 그 커뮤니케이션이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오늘 보니까 좀 디테일이라고 할 만한 게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세 명 그러니까 이강인하고 저기 설령우의 관계에 더해서 황인범 선수가 이쪽으로 특히나 후반전에 이쪽으로 많이 침투해 들어간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위치가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설령우가 공을 잡으면 얘는 잡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받으러 와요. 그럼 5번 선수가 이거 따라옵니다. 못 찍게 하려고. 왜냐면 잡으면 안 되니까. 위협적이잖아요. 이강인은 두면 안 돼. 그런데 여기서 황인범 선수가 일로 이렇게 침투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내 수비 자리 원래 어디죠?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그러니까 멈칫 하는 거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미드필더는 여기 황인범 선수까지 쫓아갈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이거 쫓아가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수비수가 여기 있는 데다가 볼을 못 뺏었을 경우 그냥 설령우가 일로 치고 들어오면 또 여길 따라갔다 그랬을 때 이렇게 따라갔다 그러면 설령우 선수가 이거 줄 수도 있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로 이동하면 혹은 여기서 이거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긴 한데 이강인 선수 공 주고 받아버린 다음에 이렇게 돌아버리면 사실 20번 선수가 여기 서 있는 거는 뒤로 밀어낼 텐데 패스 방향을 여기가 없다 그러면 쫓아가서 없다 그러면 이로 돌아서 바로 골대를 타격해버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약간 제가 느끼기에 이강인이 받으러 내려오고 황인범이 이렇게 침투를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수비가 어느 정도 쫓아오다가 이강인 황인범이 침투에 들어가는 걸 보고 멈춰 서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받으러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뒤로 오는 템포가 그래서 이강인이 좀 유리한 네. 이런 형태를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은 이강인 선수가 이쪽 공간 여기 원래 배치가 되고 윙포드처럼 배치가 되니까 좀 이쪽 공간으로 움직여주면 좋지 않겠냐. 뭐 이쪽은 오른 특히나 이제 왼발잡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요것도 있고 혹은 뭐 약간 뭐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해서 이쪽에서 이쪽 공간을 좀 침투해 들어가면은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드렸었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강인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얘를 달고 내려오니까 이 뒤를 황인범이 노리는 형태를 주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아까랑 똑같죠. 그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림은 똑같은 게 뭐냐면 이강인이 여기 채워버리면 되고 황인범이 들어가면 이쪽이 열리게 되니까 이거를 이강인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꽤 많이 나왔어요. 네, 꽤 많이 나온 걸 봐가지고 이건 이제 좀 코칭 스태프 쪽에서 좀 신경 쓰고 있는 어떤 그 부분 전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약간 변형 3백 쓰리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강인 선수 움직임을 열어주는 거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도 설명드리다 말았던 것 같은데 박용우 선수는 항상 제가 아시안컵 때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용우 선수는 사실 잘 써야 되는 선수예요. 단점이 있고 장점만 있는 선수가 아니라 단점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주변에서 볼 받으러 움직이는 선수들이 많고 좀 주도적인 축구를 할 때 뭔가 축구를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박용호 선수를 타깃으로 잡고 막 죽여라 막 어쩌라 하고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본인 주변의 동료들이 움직임이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박용호 선수는 이제 단순하게 말하면 1대1에서 막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선수가 아니라 잘 돌아가는 팀에서 좋은 부품이 될 수 있는 선수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좀 이라크가 전략적으로 박용호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와서 13원을 데리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 나중에 부상당해가지고 나갔잖아요, 먼저. 근데 저는 뭐 부상이기도 하지만 체력이 빠져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오늘은 박용호 선수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움직임도 많았고 원터치 내줄 수 있게 그런 준비들도 잘해줬기 때문에 박용호 선수가 오늘 큰 탈 없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경고받은 거는 잘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뒤에 백패스를 밀산 앞쪽의 잘못이지 박용호 선수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부분 전술에 더해서 박용호 선수의 어떤 단점을 가리면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이 중원 구성을 하고 또 빌드업 어떤 이런 체계를 가지고 왔다는 게 저는 그래도 어 좀 좋아진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아쉬운 점 두 개라고 제목에 두 개 써놨는데 이제 바둑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놨는데 좀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는 아까 김민재 선수가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까 좀 실수가 나왔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용호 선수가 제쳐지는 장면이 있긴 했지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쉽지 않은 장면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8번 이라크 18번 선수가 사실 그렇게 골을 넣으려고 이제 오버헤드킥을 할 줄을 몰랐다는 점. 예, 그것까지 더해져서 상대 개인 기량이 좋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약간 아쉬운 점이 모여서 실점이 나왔던 것하고, 두 번째 세트피스 실점은 더 아쉬웠습니다. 그건 사실 나오면 안 되는 실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이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될 수 있었지만 어찌됐든 공격적으로 잘 만들어진 세 골을 만들면서 그래도 승리를 따낼 수 있다는 것은 칭찬할 만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평하자면 제가 보기에 오늘 좀 점수를 좀 높게 줘도 될 것 같아요. 내용만 두고 본다면 한 75점 줘도 될 것 같고, 결과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한 70점 줘야 되지 않나요? 이 경기를 나쁜 경기였다, 못한 경기였다라고 하면 조금 너무 가혹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됐든 뭐 앞으로 대회가 많이 남아있고 예선도 길어지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경기 운영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오늘 이쯤 하고 한번 가볼까 싶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K리그 경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